2026년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 한국 자동차 산업을 상징해온 한 조직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며 언제나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기아차 노조가 정작 자기 식구들에게 줄 월급조차 바닥난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통장에 찍혀야 할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고, 수백 명의 노조 전임 간부들은 빈손으로 명절을 맞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밀린 임금만 무려 28억 원,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기록적인 임금 체불 사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횡령이나 비자금 같은 범죄 때문도, 파업 실패로 인한 보복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구조 그 자체가 금고를 텅 비게 만든 것입니다. 늘 강해 보였던 조직,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노조의 금고에는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경제 조직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자, 지금 한국 산업이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의 시작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 있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지켜주겠다며 수십 년 동안 싸워왔고, 때로는 대기업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직이 정작 자기 사람들의 밥값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아차 노조가 내부 임금 체불이라는 믿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강성 노조, 안에서는 무급 간부.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사태를 두고 부자의 부도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지만 얀 속을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삶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는 동안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경제 논리마저 외면해온 결과입니다. 이 순간 노조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는가? 그리고 이 구조는 과연 지속 가능했는가? 이 질문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불편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노조의 금고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조를 하나의 큰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쌀독이 있습니다. 파업을 대비한 쌀독, 대외 활동을 위한 쌀독, 그리고 노조 전임 간부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쌀독이 따로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노조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해 보였고 투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쌀독, 즉 간부 인건비를 담당하는 기금이 먼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 기금은 조합비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떼어 따로 적립해 운영되는데, 오랜 기간 지출 구조에 대한 점검 없이 인원은 늘고 비용은 고정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반면 조합비 수입은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가장 먼저 쓰러진 곳이 바로 사람을 유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화려한 외형 뒤에서 조직의 심장은 이미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기아차 노조의 조합비 공제율은 과거 급여의 1.2%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작 0.2%포인트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조직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치명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달 꾸준히 쌓이던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얇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지출 구조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조직은 여전히 예전 규모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입이 줄어든 가정이 생활 수준을 조정하지 않은 채 기존 지출을 계속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노조 재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금고의 문제는 단순한 회계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감당할 수 없는 인력 구조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노조의 조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유지하고 있는 전임 간부는 총 8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회사가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인원은 약 21명뿐입니다. 나머지 64명은 전적으로 노조가 조합비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한 사람 몫만 책임져 주는데 노조는 세 사람 몫을 더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외벌이 가장이 한 달 수입으로 내 식구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저축과 생활비입니다. 노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원은 늘어난 채 고정비는 계속 쌓였고 조합비 수입이 줄어들자 적자는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노조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결정적인 선택이 더해졌습니다. 기아체는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른바 재고용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현장을 잘 알고 있고 꾸준히 조합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조합원들의 복지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조합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공장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지 않았는데 조합비를 내는 사람의 수만 빠르게 줄어드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돈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려다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허물어뜨린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노조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노조의 위기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판단의 결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구조의 균열 위로 결정적인 파도가 덮쳐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기아차에서는 매년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이르는 숙련 노동자들이 정년을 맞아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유입되는 젊은 인력은 연간 300명에서 500명 수준에 그칩니다.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노조를 떠받치던 조합원 기반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기아차 노조원 수는 17%나 감소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산율 하락과 제조업 기피 현상, 기술 변화가 맞물리면서 젊은 노동자가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추세입니다. 인구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조직은 아무리 강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결국 재정과 영향력 모두에서 동시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스스로 세운 4개의 단단한 방어벽에 있습니다. 첫째, 생산성과 무관하게 오래 근무하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끝까지 고수하며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구조적으로 고정시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주문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를 거부했습니다. 수요가 출렁일 때마다 기업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없게 되었고 비용 부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셋째, 노조의 동의 없이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조차 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술 투자 자체를 리스크로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늘리되 임금 삭감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 인력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인건비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요구는 개별적으로 보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함께 작동하는 순간 기업의 비용 구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노조가 가장 두려워하던 미래, 즉 사람을 배제한 공장이 오히려 더 빨리 현실이 되는 역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움켜쥔 손 사이로 일자리와 영향력은 더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재무 책임자의 시선으로 보면 계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생산 라인을 24시간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조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호봉제가 적용된 숙련 노동자 3조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최신 산업용 로봇은
초기 투자비가 2억 원 안팎이면 충분하고 이후 유지비는 인건비나 보험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줄어듭니다. 노조가 인력 문제로 발목을 잡을수록 경영진의 머릿속에서는 다크 팩토리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이 사람의 교대도 없이 기계만으로 돌아가는 공장 말입니다. 여기서 분위기는 단숨에 바뀝니다. 불쌍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냉혹한 생존 게임의 규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이며 이 계산을 거부하는 쪽이 가장 먼저 도태됩니다. 연민이 공포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치밀했습니다. 대규모 구조 조정이나 공개적인 해고는 피했습니다. 대신 채용의 규칙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정년을 맞은 인력은 자연스럽게 현장을 떠나게 두고 그 빈자리를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로 채우는 대신 막 퇴직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임금 수준이 낮고 무엇보다 노조에 재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의 재정 기반은 서서히 약화되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기업은 생산직 중심 채용을 줄이고 노조의 관심이 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인력을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전체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증가했지만 노조원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전략입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이 변화 속에서 힘의 균형은 이미 기업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이 장면에서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시선을 국내에서 해외로 돌리면 상황은 훨씬 더 냉혹해집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이미 사람보다 기계가 중심이 되는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베이징에 건설한 다크 팩토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명조차 켜지지 않는 공장에서 로봇이 거의 모든 공정을 담당하며 단 70여 초마다 완성차 한 대가 생산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미래의 공장에서는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 경쟁의 성적표는 이미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판매량에서 BYD는 226만 대를 기록하며 164만 대에 그친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와 수직 계열화를 통해 비용 구조를 극단까지 낮춘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동화 도입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세계는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논쟁만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기업이라는 간판은 더 이상 평생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노후까지 걱정 없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부자로 만든 것은 수만 명의 손노동이 아니라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자동화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조직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모기업이 조 단위 이익을 내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자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의 흐름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그 조직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로봇을 막을 것이 아니라 로봇을 다루는 주체가 되기 위한 재교육과 전환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근 사이 기술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국내에는 낡은 설비와 고령의 노동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앞에서 버티는 전략은 과연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더 빠른 소멸을 부르는 선택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숨겨진 경제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기업인데 월급 줄 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강한 조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오만 말입니다. 노조의 재정은 조합비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해 왔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 신규 인력 유입 감소라는 명백한 신호를 수년간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고정된 전형적인 파산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잘못 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노조가 스스로를 경제 조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조는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조직이기 이전에 현금 흐름으로 유지되는 경제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구조를 조정하지 않았고 타임오프 제도라는 명확한 한계를 알면서도 전임 간부 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인데 노조는 오히려 규모를 유지하며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기술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노조는 자동화를 협상의 카드로 여겼고 로봇을 막아내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로봇이 싸고 빠르고 예측 가능하다면 기업은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노조가 강경해질수록 기업은 더 조용하게, 더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해고 대신 채용 구조를 바꾸고 생산직 대신 소프트웨어 인력을 늘렸으며 핵심 자동화 설비는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싸움이 아니라 회피였고 노조는 이 회피 전략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노조는 스스로를 다시 경제 조직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조합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전임 간부 수를 수입 규모에 연동시키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지 않는 조직은 어떤 명분을 가져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합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재고용 인력, 전환 인력, 기술직 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조합비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노조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기술을 적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로봇 도입을 막는 대신 로봇 운영과 유지, 공정관리로 직무를 이동시키는 재교육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조는 더 이상 과거의 승리 경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했고 기업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기아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노동 전체가 마주한 경고음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고 명분에만 매달리는 조직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대기업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조직이 안전한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의 강도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입니다.